오늘과 내일을 함께 바라보는 시민과 연구자의 발랄하고 차분한 긴급방송, 저는 나지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재난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첫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일단은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황정욱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일종의 벽에 붙어 있는 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리가 이제 가끔 윙윙될 테니까. 네. 네. 왜 파라과이를 선택을 했느냐, 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러게요. 왜 하필이면은 파라과이인가요? 네. 굉장히 낯설고 뜬금이 없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는데요. 이 파라과이에 사는 교민분이 올리신 글이었는데, 파라과이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이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몇 명이 안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벌써부터 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그런 긴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물건들을, 생필품들을 사재기 하는 미리 사놓고 비축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총, 탄창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집안에 침입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대비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치안에 대한 우려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총과 탄창을 구입을 해놓으신 거를, 준비를 해놓으신 걸 찍은 사진까지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일단은 먼저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파라과이라고 하면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네네. 남미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한국 교민분들이 적지 않게 살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고 남아메리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얼마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파라과이가 남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한국 교민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신데, 왜 많이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거의 정반대의, 지구상에서 정반대에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라과이를 첫 에피소드로 선택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린 글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기획의도라는 것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떨어져 있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지리적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침 그 나라가 파라과이였던 파라과이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지금 네. 땅을 파고, 그렇죠. 정반대로 가면은 네. 파라과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르헨티나 앞바다가 나와요. 그렇군요. 네. 바다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바다에 일할 수는 없으니까. 바다에 일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남미에서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죠. 네. 남미 국가들이 워낙 다 영토가 크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딱 둘뿐인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국이라고 하면은 바다를 연안이 없는 그렇죠, 나라인 그렇죠. 거죠. 소위 영어로는 랜드록트라고 하는. 바다로 나갈 길이 없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이제 내륙 국가라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한국은 내륙 국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바다로 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떠냐, 남미의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은 여기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빈곤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남미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치적 불안정 하면은 파라과이라고 할 정도로 정세 불안정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였어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 자체에 있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는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심각했던. 그래서 보면은 1904년부터 1954년 사이에 대통령이 31번이나 한 명이나 바뀌는 엄청난 이게 그럼 50년 동안 31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했을 때 1년 반 정도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2년을 못 채우고 다들 갈렸다. 그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5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남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라는 근데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스페인식으로 읽으셔서 그런 건데 어쩐지 이름 자체를 듣고 보면은 그렇게 뭔가 라틴 이름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칠레 이제 피노셰 같은 독재자 이름들을 들어봐도 그렇듯이 사실은 스페인계가 아닌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아메리카에. 그래서 이 스트로에스네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상은 독일계. 독일 이민자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54년에 이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집권당이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위 쿠데타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콜로라도 당이라고 하는 이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해온 콜로라도? 미국 콜로라도하고는 그건 다른 거겠죠? 어원은 같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하면 colored, 색깔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적색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적색당인데 우파입니다. 마치 저희가 한국 정치 지형에서도 빨간당이 우파 정당이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핫핑크가 되셨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그래서 적색당이지만 우파당이었다. 그래서 이 스트로에스네르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무려 36년 동안 혼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글쎄 54년이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은 거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를 거의 합쳐놓은. 그렇죠. 그거를 한 명이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89년에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화된 시기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36년간 독재를 했고, 그렇게 일당 독재 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결국 89년에 또 이게, 어떻게 됐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신복, 같은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로드리게스. 안드레스 로드리게스가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면서 그거에 의해서 정권을 잃고 브라질로 망명을 하게 되죠. 브라질이요? 브라질이 근데 그럼 파라과이하고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붙어 있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또 그 이전 19세기에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있는.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엄청나게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파라과이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역사 자체를 뒤바꿔 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 로드리게스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지만 민주화를 하고, 보통 사람이고, 그렇죠.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혼란한 상황과 혼란한 정국과 그리고 또 그 군부 독재, 장기간의 군부 독재와 그리고 심각한 빈곤 문제가 결합을 하게 됐느냐. 놀랍게도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이미 국민국가로서 형성이 돼 있었던 셈이에요. 굉장히 그렇다면 또.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지배 체제, 정치 체제가 큰 역할을 했는데, 다른 그 남미 국가들이 일종의 그 식민 국가로서, 식민지로서 이렇게 착취의 대상, 수탈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여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토착 원주민들과
정권을 분점하는 형태를 취했었어요. 그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 착취를 하는 스페인 본국에,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요. 스페인 본국에 대항해서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풍요나 혹은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파라과이는 그 이 지역 국가들 중에 독립을 빨리 한 편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안정도 빨리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강성한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뭐, 네. 예, 뭔가 비극적인 지금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브라질과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거를 이제 남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제 삼국동맹 전쟁, 예, War of Triple Alliance라고 하는 전쟁이 7년간 1864년부터 1870년까지. 그 세 나라가? 네.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파라과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당시 신생 독립국이었던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3으로 싸운 거죠. 1대3이네요. 네. 1대3으로 싸웠는데, 네. 누가 이겼겠습니까? 1대3으로 싸웠을 때 어지간하지 않으면 3명이 이겨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왜 슬프냐고 하면 틀린 적이 없나.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처음 전쟁을 시작을 한 게 파라과이예요. 오호, 네. 파라과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을 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륙 국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륙 국가는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하죠. 교역 창구를 확보해야죠. 예.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국력이 이제 좀 신장이 되었으니 자신감이 뿜뿜 하니까 우리가 바다로 좀 나가보자 라고 하면서 틈새를 노려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대서양 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게 이제 브라질과만 전쟁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주변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까지 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고 놀랍게도 근데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영토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위도를 우리가 보면은 몇 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파라과이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아마 지도를 보여드렸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국가거든요. 그 둘에 비교하면은. 근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이겨요.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그게 이제 당시에 남미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정규군 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파라과이는 상대적으로 군사 체제가 잘 갖춰져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징집되어 있는 초반의 그 군사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많았던 거죠, 군대가. 병력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승을 거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결국에는 국력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쪽수로 이제 동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7년 동안의 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물량발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역시 국가의 역시 크기라고 하는 그거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든지 엄청난 물적, 인적 손실이 입게 되는데 이 전쟁이 특히나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파라과이가 이걸로 인해서 이 전쟁의 결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5천만이 2,500만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요. 당시에 그래서 전쟁 전에 파라과이 인구가 55만 정도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22만 1,000명으로 인구가 사실은 반보다도 더 줄어든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들은 대체로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파라과이 남성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수치인 것이 뭐냐면은 2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28,000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비가 거의 1대9죠. 1대9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인구 문제 그리고 뭐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성비 격차가 일어나게 되면 국가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없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각종 강간과 성범죄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남성 정말, 숫자가 네.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폭력은 언제나 네. 약자를 향해 흐르게 되는, 네. 여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성 비율이 과도할 정도로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상화가 되고 정말 네네네. 그러면서 근데 또 역설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남성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이 굉장히 개방적이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이민에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가 되는 또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그래서 한국 이민자들이 거기에 많은 것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도 한몫을 한 거죠. 이민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인 이민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한국의 정반대쪽에 있는 국가에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역사적인 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네.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의 그 적극적인 이민에 있어서 네.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펴게 됐고 네. 그 결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국가가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물론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굉장히 치명적이고도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과로 그 이민자들의 훨씬 더 개방적이 되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그 남미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흔히 발생해왔던 그런 인종차별, 흑인이나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차별도 되게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성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 빠르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나라가 된 셈이고 네. 결국에 뭐 처음에 원했던 이제 그 교역로를 확보하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네. 뭐 국토가 워낙 좁으니까 그렇죠. 국토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를테면 브라질과 이런 오른쪽으로 네. 동쪽으로는 브라질 등이 있고 왼쪽에는 또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경 분쟁 같은 게 끊이질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사실은 주변 국가들, 특히 이제 볼리비아 같은 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동맹 전쟁으로 사실은 인구만 반토막이 난 게 아니고 영토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게 상당한 영토를 뺏겼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볼리비아와 국경 분쟁이 있었고 뭐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다행이게도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차코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란 차코라고 해서 서부의 대평원 지대가 있는데 아하. 그 지역을 놓고 볼리비아하고 싸웠거든요. 그랬는데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다행이게도 그 전쟁에서는 대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영토 면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복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경 분쟁이 있고 끊임없이 내외적으로 전쟁을 벌여온 나라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계속해서 네. 전쟁을 해왔는데 네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네. 그런 어떤 정치적 소요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국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군부 독재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실제로 그 수면 위에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는 세력들로 이렇게 지하 단체화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또는 무장 단체화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파라과이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외적인 분쟁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국경 분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006년 볼리비아와 최종적으로 그 국경선 확정을 하는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원만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화는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초반에는 정권이 끊임없이 바뀌고 그 뒤로는 일당이 독재하는 군부 독재 정권이
장기간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이제 반대 세력, 야당 세력이 제대로 정식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접근하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어떤 기회나 토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지하 세력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 세력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기회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레스네르가 실각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약간 민주화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좌파 세력들이 정당을 우리도 만들어 보자. 우리도 이제 수면 위로 나아가자. 제도권으로 들어왔군요. 그렇죠. 예, 제도권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자유조국당이라고 하는 급진좌파 네.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결국 오래가지를 못하고 지속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잔존 세력들이 그 EPP라고 하는 세력으로 파라과이 인민군 아, 그렇죠. 이라고 이제 하는. 군이 됐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상의 게릴라 집단이죠. 무장 게릴라 단체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 이제 약탈과 사륙과 방화 같은 것들을 네. 자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 소요와 혼란을 계속 일으키게 정치 세력이 그렇게 군사화됐다라고 하면은 네. 수가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지금 현재 파라과이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현재 파라과이 인구가 아까 얘기했던 거로서는 한 70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7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파라과이 인민군의 숫자는 얼마냐? 추산하기로는 2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야, 20명에서 100명이면은,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냥 버스 한 칸에 타고 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 예, 예. 큰 버스 2대 대절하면 그렇죠. 두 대 대절하면은, 네. 다 채울 수 있는 규모인데 이제 문제는 수적으로 그렇게 작다고 해서 허허. 예,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아닌 게 2014년 정도까지 이들로 인해서 일어난 그 사망자 수가 50명이 넘어요. 아하. 50명 이상이 이들이 자행한 그 범죄, 폭력 사태로 인해서 죽게 돼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그러면은 예컨대 뭐 산간지방 같은 데 숨어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는 이제 파라과이에서 북부지방, 예, 북부지방의 이제 농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장들을 불태운다거나 기물을 파괴한다거나 거기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농장주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뭐 그런 식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어떤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2015년 아, 네. 1월에 그 서북부 콘셉션주에 있는 농장을 이들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하. 그리고 농장주에게 그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라는 쪽지를 남겨요. 자신들에게 내라는 거겠죠? 그렇죠. 3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고기를 무상으로 분배를 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 혹은 그 정당화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네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농장주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의 것이다. 너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네.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네. 라고는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네요. 뜬금없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좌파와 그 생태주의가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네.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독일인 농장주 부부가 이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는데 몇 시간 뒤에 이들이 이제 총에 맞아서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지난 10년 동안 한 50건 정도의 사례가 벌어졌다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5건 정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근데 수사를 놓고 보면은 네.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마크시스트적인 그런 구호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생태 마르크시즘 정도 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극단적인 생태주의가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냐면은 또 다른 농장에 대한 그 공격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농장 노동자들 여러 명을 죽이고 거기에 이제 또 자기들의 경문 쪽지 같은 것을 남기면서 살충제를 쓰지 마라, 환경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네. 수단이 굉장히 과격한.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전반적인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2016년이 되면은 2016년 8월에 근데 이제 이들이 정부와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북부를 순찰 중이던 군인, 예, 군인들 8명을 이 EPP가 공격을 해가지고 군인 8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정부로서도 이제 더 이상은 좌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호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다. 굉장히 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뭔가 그렇게 큰 효과적인 무엇인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굉장히 슬픈 예감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EPP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그 규모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여기가 또 파가 갈라졌어요. 저런. 네, ACA라고 하는 그 농민연합, 그 페전트 어소시에이션 영어로 하면 그런 일부가 또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분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수가 좀 세가 약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 7월, 작년 7월에는 네. 또 이들의 분파로 추정되는 무장 집단이 또 동부에 있는 농장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장에 있는 관리인을 살해를 하고 그 기물들을 불태우는 일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제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정부 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지만 또 항상 어떻게 보면은 또 정부의 어떤 정부가 작동하는 기준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환이 있었을 때에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외부에서 누가 우리를 이걸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게 뭐 단순히 음모론의 차원을 떠나서 네.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렇죠. 사실은 네. 다들 궁금해하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규모의 집단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국가를 정말 유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느냐, 계속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들 배후에, 이 EPP의 배후에 그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역시 접경지대죠. 그렇죠. 예. 무장단체였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배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예. 근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을 하면서 정세가 불안한 국가인데, 맞습니다. 어쨌건 2016년에 당시 대통령의 주도로 평화 협상을 했고,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뭐, 그래서 노벨상까지도,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평화 협상이 어쨌건 타결이 됐으면 뭔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 18년, 19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어느 정도는 뭐 맞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EPP의 활동 그리고 파라과이 정세의 안정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보면은 이런 EPP와 같은 이런 무장단체, 지하 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국내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하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배경,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외부의 어떤 영향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토양, 즉 파라과이의 심각한 빈부격차, 부의 집중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부패를 말씀하셨는데 뭐 부패라고 하는 건 역시 뭐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은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유착 관계나 그리고 그 정치와 경제와 관료들이 유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패 카르텔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토양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게 된 거고. 게다가 그런 카르텔에서 소외가 된 사람들은 반대로 더욱 격심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빈부격차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파라과이의 지금 현재 그 빈곤율이 약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극빈층이에요. 저런.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극단적인 세력이 등장을 하기가 쉽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가 한번 일어났지만 그들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결국 다시 또 정권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이 좌절되면서 그에 대한 반감, 불만들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극단적인 수단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제 파라과이가 아까 농업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농업국가라고 하면은 다 같이 이제 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농업국가라고 해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예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토지 소유가 굉장히 불균등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한테 토지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서 소작농이나 아니면은 농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농업과 같은 어떤 그런 공식적인 부문도 있겠지만 이제 비공식 부문 또는 지하 경제가 굉장히 크리라는 점도 짐작할 만한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EPP가 어떻게 자기들의 운영을 지속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외세를 통해서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마약 거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굉장히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력이 이제 이런 지역 내에서 불안정을 갖고 오고 있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소위 아메리카 대륙,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말고 남아메리카라고 해서 지리적 개념은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누가 믿든 안 믿든 거기에서의 가장 큰 맹주로 불리는 것은 역시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나. 일단 그렇죠. 일단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세력권, 지리 정치적으로 보면 영향권 하에 있고, 미국이 절대로 자기의 영향권을 뺏기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지역으로 설정을 해왔고요. 지난 2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작기도 하거니와 작기도 하거니와 내륙 국가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원이 그렇게 크게 자원이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코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차코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볼리비아와 했던 전쟁이죠. 볼리비아하고 이 파라과이가 전쟁을 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여요. 볼리비아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는 네덜란드를 끌어들이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석유 회사들을 끌어들여요. 차코 지역에, 그란 차코 지역에 석유가 있다. 석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라과이가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낚인 거죠. 석유는 없었습니다. 석유가 없었습니까? 낚았네요. 저런, 이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자원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농업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의외로 이 지역에 여기에 이민을 와 있는 이슬람 이민자들. 아랍계 이민자들이. 아랍계 이민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레바논계.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자금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테러라던가 어떤 전 세계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인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의심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자금과 또는 이제 어떤 인력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지만 이것은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건너 가다 보면, 우리가 6단계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이론.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사건들이. 라는 것, 그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통해서도 봤듯이 세계화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좋은 것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파라과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첫 번째로 오늘 언급된 재난은 이제 그 내전과 이제 국가 내부에서의 폭력을 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대상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시간 속에 쌓여왔던 어떤 구조적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말씀 주신 나지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긴급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